저희도 간단하게 좀 들어가면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사회 문제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회 문제를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함께숲이라는 사회참여 동아리 연합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함께숲에 소속되어 있는 경인교대 물고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텅텅텅텅 이렇게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에 있는 씨앗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채연입니다. 저는 경인교대에서 물고 활동하고 있는 이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하대 씨앗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현서라고 합니다. 저는 경인교대 물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지수입니다. 인하대 씨앗 올해 회장 맡은 문주원입니다. 저도 경인교대 물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혜준입니다. 저도 인하대학교 씨앗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인하대 씨앗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엔 물고와 씨앗. 나머지 2개 동아리가 더 있는데 거기 바람이랑 불티 이렇게 4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질문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인터뷰를 고민했던 분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요. 그걸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기업교실을 직접 다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기업교실 다녀왔을 때 저희들은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다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다들 해서 유가족 당사자로서의 심정이 어떠실지 먼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심정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는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보려고 네. 기업교실을 방문하면 모두 이제 어쨌든 처음 가보는 사람들은 놀래죠.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단원고 그대로 존치하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 현장을 존치하는 거하고 보존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느끼는 감정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단원고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계속 요구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똑같이 재연해서 존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존치를 하는 거고 그 공간을 보는 것마저도 아프긴 하죠. 엄청나게 아프죠. 근데 아프면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 아픔 뒤에 또 다른 뭔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성찰해야 되고 배움의 공간으로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업교실은 그렇게 만든 것이고 존치하는 것이고 참사 당시의 심정이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사실 하루아침에 다녀오겠다고 떠난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갑자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심정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황당함,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안고 왜 돌아오지 못해야 됐는지 그걸 또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11년 동안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11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그 아픔의 강도는 조금씩 옅어지긴 해요. 그 당시 아픔보다는 조금씩 옅어지긴 하지만 그 아이를 가슴에 그냥 묻고 사는 거죠. 묻고 그 아픔은 조금씩 옅어지지만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그 아이에 대한 약속을 못 지켰다는 거. 지금까지 제가 이만큼 하는 것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가장 크거든요. 어른으로서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죠. 딸을 지켜주지 못한 아픔이 가장 커서 너를 지켜주지 못한 그 마음을 다시는 또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 가장 커요. 내 딸은 보냈지만 또 다른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아마도 이 진상규명이 다 되고 여기에 관련자들이 다 처벌되고 우리가 말하는 생명안전 사회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딸을 보낸 아픔은 뭐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다 이루어지고 아이를 만나러 갈 때는 좀 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싸워왔다. 너의 억울함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만큼 엄마가 충분히 다 하고 왔다라고 좀 나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주는 이 아픔이 그 감정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옅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혼자 외로운 싸움이었으면 그게 아마도 더 힘들었겠죠. 근데 곁에 누군가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일어설 수 있고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힘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또 내주고 뭔가 사회에 대한 세월호 참사 이후로 뭔가 사회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큰 희망이고 위로가 많이 처음보다는 네, 덜 아프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가족분들은 참사 이후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그 요구가 모두 이행되었는지,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진도에 가서 우리가 가장 목격했던 부분은 정부에서 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구조하고 있다. 뭐 헬기가 몇백 대고 구조하러 온 해경의 뭐 배가 몇 척이고 막 수십만 척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너무나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는 구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았죠. 그리고 어쨌든 세월호는 침몰됐고 그 이후에 아이들 다 이제 보내놓고 나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리로 나왔죠. 거기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KBS 방문, 항의 방문. KBS에서 이제 공식원의 발언 때문에 그리고 언론이 제대로 된 방송을 하지 않았죠. 저방구조 오보도 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향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특별법 제정운동. 특별법 제정운동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피해자 지원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피해자 지원 그리고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 추모 공고를 건립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어쨌든 통과됐고, 그리고 나서 조사기구가 만들어졌잖아요. 일기 특조위가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일기 특조위는 그 끊임없는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도 못했고, 기간도 다 못 채우고 강제 해산이 돼서 일기 특조위에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를 합쳐서 이게 이제 사회적 참사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거잖아요. 그냥 참사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 참사, 사회가 만든 참사다라고 해서 가습기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여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구조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침몰 원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조사하는데 많은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뭐 정부 국정원 자료라든가 기무사 자료,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해군 자료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공개되지 못해서 이제 성역 없는 조사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침몰 원인에 대한 거는 내력설, 그러니까 뭐 기계 결함이다, 내부 선체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침몰을 했다라는 것과 외력이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침몰했을 수 있다라는 걸로 두 가지 또 결론으로밖에 못 냈어요.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이전에 세월호가 3년 만에 바다 위로 올라오고 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졌었잖아요. 거기는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만 하기 위해서 그 1년을 조사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부 결함이다, 아니 외부 충격이다, 내부 결함이다 해서 거기서도 두 가지 결론으로밖에 못 냈는데, 또 이후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낸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한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법 제정운동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요구했던 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조사기구들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들은 다 이루어진 거죠.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도. 그리고 사회재단도 설립했고, 그리고 기업추모공원, 사회생명안전공원 가칭이지만 이것도 10년 만에 지금 착공에 들어갔어요. 안산에 화랑유지 기업추모공원도 건립했고, 그리고 뭐 국가가 조사했던 조사기구들이 특검도 요구해서 특검도 했었고, 특수단도 설치해달라고 해서 특수단도 했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특검이든 특수단이든 구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처벌도 하지 않았고, 다 무죄 바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특별법 안에 들어있는 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기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트라우마가 오는데 처음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연구 결과. 그런데 여기서는 피해 지원을 기한을 정해놨어요. 이 특별법 안에 피해 지원이 처음에 10년만 딱 정해놨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다시 피해 지원법만 다시 요구를 해서 트라우마는 기한이 없어야 된다, 삭제를 해달라 해서 국회하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5년만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15년 지금 28년도 되면 또 다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28년까지만 지금 피해 지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트라우마 관련.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 참사들도 마찬가지로, 이태원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피해 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거는 기한 삭제를 우리가 먼저 해놔야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음건강센터라고 저 세월호 참사 나오고 나서 그때는 온마음 센터였어요. 트라우마 관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끊임없이 유가족들을 사례 관리자들이 붙어서 관찰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온마음센터가 계속 있었고 이 온마음센터는 또 딱 10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건강센터를 저기 또 건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음건강센터가 지어졌고 지금 이제 온마음센터가 그대로 옮겨가서 마음건강센터가 지어져서 거기서는 이제 트라우마와 가정의학과 이렇게 하고 또 온마음센터에서 했던 기능을 유가족 사례자들이 붙어서 끊임없이 관찰하는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고 거기는 이제 원래 국가가 운영을 해야 재정이 안정적인데 국가가 하지 않고 지금 경기도와 안산시가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매칭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민간 위탁을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여기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 열어놨어요. 어쨌든 다른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와서 치료받을 수 있고 안산시나 다른 안산시 시민들도 어쨌든 참사를 겪어야만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건 아니었고 요즘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가정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받고 정신 건강에 대한 저기는 할 수 있게끔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건강센터가 지금 잘 열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어지고 재단 설립하고 추모공원 건립하고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행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구조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있는 인정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진상 규명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 이건 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요. 최근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객실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공사와 과적, 그리고 구조의 미흡함 등이 나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해경은 왜 제대로 구조를 하지 않은 것인지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참사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3, 4 다죠. 다 질문하신 거죠? 3, 4번. 제가 하나 3-3-3-4번. 네. 제가 아까 앞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건 밝혀지지 않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밝혀졌다는 이 기사는 해양심판원에서 작년 11월인가 아마 해양심판원에서 2014년 15년도에 해양심판원에서도 한 번 또 이렇게 결론을 냈었어요. 침몰 원인은 선체 결함이다라고 냈었어요. 그런데 선체조사위원회에서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 2가지 결론을 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이거는 그냥 결론냈던 거를 그냥 정지시켜 놨었어요. 왜냐면 조사기구에서도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해양심판에서 무슨 근거로 결론을 냈냐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지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아마 해양심판원에서 다시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침몰 원인은 이렇게 선체 결함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미흡한 조사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결론을 못 냈는데 어떤 근거로 해양심판에서 이런 결론을 냈는지 그거를 한 거를 우리가 받아보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침몰 원인에 대한 것은 그것은 해양심판원의 결론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 결론이 난 뒤로 지금 선장이 무기징역이죠. 구속되어 있잖아.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선장이. 그리고 선원들은 형을 받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나오는 순간 항소를 했어요. 헌재 결함에 대한 걸로 결론을 해양 심판원이 내니까 해양 심판원에 항소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외력이 만약에 외력이다라고 했으면 라고 하면 잠깐만 정리가 안 돼. 어쨌든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 외부 침몰이든 외력이든 내인설이든 선장과 선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은 외력이든 결함으로 인해서 침몰됐든 자기네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나왔잖아요. 자기네가 먼저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무슨 저기로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냐고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뭐 형이 더 감형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들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해경은 왜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에 대해서 밝혀냈어요.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데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건 아무도 구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안 했어요. 안 한 거는 우리 국민들도 그냥 봐도 알잖아요. 그날 상황을 봐더라도. 근데 분명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건 조사기구에서도 밝혀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죠? 해경들 다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입을 안 떼요. 다 그날 그 현장에 없었다 라는 이유로 잘 몰랐다 현장 상황을. 그래서 지시를 못했다. 이렇게 다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거 나온 다음에 그러면 현장에 없다는 이유로 다 무죄를 받으면 누가 현장에 책임자로 가냐 이거예요. 그냥 현장 책임자만 책임지고 마는 거예요. 고위직 공무원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이유로 아무도 처벌받지 못한 이런 선례를 남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침몰 원인이나 구조하지 않은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해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그해 정부 국정원, 기무사, 이 정부 경찰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잖아요. 사찰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성향을 파악해서 이 사람은 강성이다, 이 사람은 민주노총 였다라는 것을 다 파악을 했어요. 유가족들의 일일이 성향을. 그래서 좀 위험하다, 자기네들한테 민주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했던 사람이면 엄청나게 더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더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어쨌든 국가가 이렇게 했고 또 조사기구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방해를 했고, 그리고 언론들은 끊임없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오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탄압들도 했고, 그리고 진상규명 의무가 국가에 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회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사 이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앞으로의 과제, 또 정부에 요구하는 법, 왜 유가족이 현재까지 싸우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착공에 들어갔다고 하는 생명안전공원이 정말
무사히 준공이 본인들이 약속했던 준공일에 맞춰서 준공이 되길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과제예요. 진상규명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추모공원이 다 각자 집에 데리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거의 8군데 흩어져 있다고 그래요. 중점적으로 있는 곳은 한 3군데 정도에 중점적으로 있긴 한데 나머지 이제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8군데 정도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명안전공원이 빠르게 이제 잘 막 지어져서 그곳에 이제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안전공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 있죠. 이 생명안전공원은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만이 돼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생물참사에 대한 교훈, 가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 어쨌든 미래 세대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세대에서 그곳에서 와서 보고 또 어쨌든 배우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꿈을 키우고 어떻게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한 생명안전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지원 지금도 사육재단에서 청소년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똑같이 이제 청소년들의 지원 사업을 많이 할 거고 또 일상에서 누구나 와서 편하게 그냥 와서 볼 수 있고 그 문화 생활을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했거든요. 단순히 이제 아이들만 괴로운 동안 시설만 있는 추모공원이 아니라 다른 이제 문화 시설들도 마련하니까 그곳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안전공원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사회적 사참위에서 조사하지 못했던 미흡한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 진상규명을 우리는 국가에다 요구할 거다. 그리고 관련자들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대법까지 가서 다 무죄를 받은 상태라 더 이상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소시효 끝나고면 다들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사회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참사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공소시효를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과제의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법 개정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요. 사실 그 공소시효가 없어진 게 하나 있긴 하죠. 우리가 뭐였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네? 공소시효 살인이었던 거 하여간 아이를 저기였다가 하여간 뭔가 하나 공소시효를 없앤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지금도 살인인데 밝히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200 거의 300개 정도가 그러니까 살인자를 찾지 못해서 처벌하지 못한 그 뭐라 그러죠?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미드 사건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공소시효가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미제 사건 20년 30년 된 사건을 하고 나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듯이 이렇게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관련 과제 참사들에 대한 관련자들 처벌도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 끝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까지 이번에 기회 주셔서 다 첫 번째 질문 해주시고 다음 번째
참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냥 세월호 참사도 그냥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건데 구조하지 않아서 참사가 됐고 끊임없이 진앙유명 방해를 해서 국가가 했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세월호 참사만큼은 성형 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관련자들에게 정말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봤던 거죠. 근데 세월호 참사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로 좀 거기도 이제 특조위가 만들어져서 조사기구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미 이렇게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도 지금 벌써 2년, 3년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늦다는 거죠. 조사기구 발동 시간이 너무 늦다는 거죠. 참사 일어나고 바로 조사기구가 투입돼서 바로 그 조사들을 해도 밝히기 힘든 적인데 너무 이렇게 조사기구들이 너무 늦게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늦게 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미 증거들은 훼손되고 감출 거 감추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시민들은 이런 참사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10년, 11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사회적 참사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경각심들을 가져야 되겠죠. 왜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개선되지 않고 예방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참사들이 발생하는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 사회는 너무 부조리가 많은 사회잖아요. 그죠? 세월호가 그렇게 낡은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하고 개조하고 했던 것들도 제대로 감리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바다에 운항할 수 있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이 다 리베이트를 받고 눈 감아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함께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간 친구가 꼭 하고 싶다고 했던 질문인데 대신 여섯 번째 질문은 2025년에 우리가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했잖아요. 같이 연대했잖아요. 광장에서. 그죠? 뭐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관심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때 같이 나와주는 것.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25년 우리 윤석열 탄핵 때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젊은 가장 뿌듯했던 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97년생, 98년생들이었잖아요. 97년생이 가장 많았고, 근데 강원광장에서 이번 집회 때 우리가 주먹밥 나눔을 했어요. 혹시 받아보신 분 계세요? 네. 주먹밥 나눔하고 나서 받아서 감사히 먹었던 청년들이 97년생들, 18년생들이 메모 쪽지 감사 편지를 주고 가고 또 쑥스럽게 와서 사탕이라도 지어주고 따뜻한 음료라도 건네주고 막 이런 마음들이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쪽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97년생이 썼더라고요. 2014년 4월 16일이 정말
4월만 되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리고 4월만 되면 아프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가장 자기는 싫었다. 그래서 16년도 박근혜 탄핵 때도 광장에 나갔고 25년 윤석열 탄핵 때도 광장에 나갔다. 그곳에서 이제 세월호 노란이 옷을 입은 세월호 부모님들을 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11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던 게 헛되진 않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감사했죠. 이렇게 같이 우리가 정말 부조리한 거, 부정의를 목격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것,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내 주위에서 내 옆에 누군가가 차별받고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 함께 싸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삶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많이 변했죠.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고 덜덜 떨려서 못했던 사람이고 누구 앞에 서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이고 이랬죠. 그리고 내 가정,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라고 살았던 사람이고, 사회는 정부가 알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아이 보내고 나서는 이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나? 내가 너무 목소리 내지 않고 살았나? 너무 아픈 사람들 옆을 외면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게 됐고 목소리 내게 됐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활동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참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일어난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어떤 신경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8년 후에 이제 8년 되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할까? 아니, 도대체 국가는 왜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 광장에서 그렇게 싸울 때 경찰이 그렇게 잘 막았는데 얼마나 막았어요. 못 가게 막고 차벽 세우고 그렇게 잘 대응을 그렇게 잘 했던 사람 경찰과 들이 어떻게 이렇게 통제를 하지 못했지? 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 힘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8년 동안 이렇게 안전사회를 외쳤는데 이게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죠. 정말 국가 컨트롤 타워가 있긴 한 건가? 그냥 무늬만 컨트롤 타워지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다들 책임지기 싫어서 내 입에서 뭔가 해서 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내가 다 책임져. 내 입에서 이 말을 했으니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더 안 하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 생리통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계속 뭔가 싸우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도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피해자들만의 싸움이 아닌데 이것은 피해자들만의 목소리로는 되지 않는데 서로 참사 이후에도 우리 피해자들만 싸웠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한쪽만 보고 잘못된 역사를 하는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그것만 보고 잘못된 인식으로 꽉 박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이게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극우 유튜버들을 어떻게 좀 왜 국가가 그거를 못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국어거든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그냥 그래도 10년 전에 뭐 복식투쟁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 그냥 복식투쟁 물론 잘못된 건데 지금의 극우 같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 싶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뭔가 막 살인까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어쨌든 저기 깨고 들어간 법원 깨고 들어간 그 정도로 저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 저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너무 이렇게 완전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지는 생각이 들어서 겁나더라고요. 사실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끼리의 전쟁? 뭐 이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회적 참사 일가족분들 또는 다른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대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하죠. 우리가 5.18 어머니들이 우리 찾아와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월 참사 이후에 일어났던 산재든 재난이든 다 찾아다녔고, 또 지금도 그 전에 일어났던 참사들에 대해서도 주기 때는 함께 하려고 하고 찾아다니고 있고, 그런 것도 챙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난 피해자 연대를 만들었어요. 재난 피해자 연대는 옛날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시랜드 화재, 공주 사대보고, 그리고 또 2.18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2년동 화재, 인천에서 일어난 2년동 화재 참사, 그리고 아까 가습기, 그리고 스텔라데이즈, 그리고 광주 학동 참사라고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철거하는 도중에 이게 그 구조물이 다 넘어져서 시내버스를 덮친 참사가 있어요. 광주에서. 그 광주 학동에서 일어난 참사인데, 그래서 지나가는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것도 하청에 하청을 줘서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저기대로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 내가 하지 않아서 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개 하고 우리 세월호 하고 해서 9개 참사가 이제 재난참사 연대를 해서 발족을 했고, 지금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라고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피해자 연대의 먼저 대표를 가족협의회 김준미 운영위원장이 대표를 하고 있죠. 대표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를 할 건데, 임기는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재난 피해자 연대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재난이 없게 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위주로 할 거야. 뭐 안전에 대한 활동들을 할 거고. 다음 질문은 다른 참가 유가족분들에게 응원하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질문이 다른 데서 있었는데 우리가 왜 그 요즘도 재난 참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가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먼저 걸어온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시라는 것도 그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고 곁에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함께 싸워준다는 거. 그리고 그래야 힘이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외로운 싸움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만 남아있고 아무도 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든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아까 미래 세대 얘기도 하셨었는데 앞으로 미래 새로 thành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그냥 침몰 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로 그냥 보지 않고 똑같이 사회가 부정의한 사회였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라는 걸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그래도 꿋꿋하게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싸워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싸워져서 감사 고맙다는 말씀들을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잘 싸워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11번째 질문인데요. 그 앞으로의 활동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이제 유가족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또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정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활동은 지금도 아직도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 이전에도 계속 했었고 그래서 가음원에서 피켓팅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위협회 기업 공간도 존치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그 공간도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사무처에서는 생명안전공원이 안산에 지어지니 그때까지만 그리고 어쨌든 거기 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못 냈던 거 있어요. 지금 가태료를 계속 날라오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국힘 그 시의회 원내대표가 국힘이거든요. 최호정 원내대표가 자기 임기 안에 이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그 금액이 월 한 350 정도를 내야지 그걸 그 기간 안에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지금 연대도 그렇고 가입도 그렇고 돈이 없다. 그 정도는 못 낸다 해서 지금 한 30만 원 정도를
월 이제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면 그 임기 안에는 못 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무처에서 저희를 압박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월이라도 내고 있지 않냐. 이것은 낸다는 성이니까 어쨌든 그 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는 내고 있고, 어쨌든 그런 기업 공간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순간 다 기업도 잊혀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참사들은 다 이런 공간들이 없잖아요. 사실 상품도 그렇고 뭐 충무비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관련도 없는 뭐 양재숲공원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그냥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추모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상에서 어디서든 언제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팽목에 우리 아이들을 처음 시신으로 맞이했던 곳이 팽목항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로 기업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월화수 지킴이 활동을 하러 내려가요, 교대로. 근데 그렇게 계속 컨테이너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도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요. 이곳에 기린비와 우리 아이들을 처음 시신으로 올라왔던 장소에는 분명하게 기린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 있어야 된다. 전시하면서 세월호를 알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진도군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고, 이것도 분명히 이제 국가에 요구해야죠.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선거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제 대응 운동을 할 건데, 새 정부에 이제 약속 운동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라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정 사과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태원이나 제주항공 이런 참사들 다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 인정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세월호 참사 추가 진상 규명 약속,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되지 않았던 대통령 기록물, 국정원, 그리고 해군 자료 이런 것들 미공개된 기록물들을 모두 공개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할 거고, 그리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사회생명안전공원 차질 없이 끝까지 잘 지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기억 추모 공간, 아까 얘기했던 시위 앞에 그리고 팽목에 그런 기억 공간들 우리 잘 존치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꼭 제정될 수 있게끔 해달라. 여기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어쨌든 법을 변호사든 저희와 같이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뭔가 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법들이 거의 없고, 또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참사가 일어나면 바로 누구에게 적이 되지 않는 바로 발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조사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느꼈고, 이래서 그럼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10년이 아니라 3년 전인가 지금 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생명안전기본법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인가 국민청원 운동도 했었죠. 그런데 통과되지 못했고, 다시 이제 생명안전기본법 다시 이제 해서 올해 또 이제 발의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요 생명안전 기본법은 그 현행에 지금도 재난이 이제 법령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 현행에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또 안전권을 좀 명시하고 그리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회피하지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생명안전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이렇게 제정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들은 이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좀 보장할 책무를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재원을 충분히 확충해라.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원을 좀 확충해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런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종합 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해라. 할 수 있는 안전권을 보장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5년마다 좀 체크해서 제대로 다 하는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수습과 등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적 그리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라 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고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사실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 그리고 공동체 회복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수립해라 라는 것들이 이 안에 생명안전 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도 이 생명안전 기본법만으로도 이게 제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여기 안에 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있는 거고 다시 이 기본법 안에 있는 것들에 또 다른 시행법이 또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혹시 네. 추가적으로 뭐 더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박수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